중국 전기차들 앞으로 부도날 기업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5,100만 대 중에 2,000만 대는 그냥 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산 배터리를 써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중국산을 밀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 한국산인 거죠.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 또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산 배터리와 손을 잡게 된 거죠. 이미 그런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중국 정부의 대금 지급 기간 단축으로 인해 자금력이 약한 전기차 업체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 전기차들 앞으로 부도날 기업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 정확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 워낙 많아서. 지금 한 130개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기껏 해봐야 현대, 기아, 또 르노 해가지고 4개 이 정도잖아요. 중국은 지금 13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이 줄어들어서 130개가 있는 겁니다. 2019년 무렵에는 거의 400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체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숫자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게 2030년쯤 되면 3개 내지 4개만 남을 거라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망한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 뉴욕타임스가 얼마 전에 중국의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기사를 내보냈는데 거기에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2024년 현재 중국의 자동차 생산 캐파가 얼마냐? 5,100만 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냐면 400만 대거든요. 430만 대 요 정도인데 중국은 자동차 생산 캐파가 5천만 대가 넘어요. 5,100만 대. 그런데 그중에서 팔리는 대수가 얼마냐? 따져봤더니 내수가 2,600만 대예요. 그러면 5,100만 대 중에 2,600만 대가 팔리면 2,500만 대의 캐파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출이 얼마냐면 600만 대예요. 그러면 나머지 거의 한 2천만 대는 그냥 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생산 능력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국의 그 내수가 지금 어떻게 됐냐. 내수가 이제 꽉 찬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라고 하는 게 몇 년 가는 거 아닙니까? 최소 좀 오래 쓰면 한 10년도 쓰고 그러잖아요. 이미 내수가 꽉 차 있는 상황이라면 내수도 팔 수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도적인 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자동차 업체 숫자가 왜 이렇게 많았느냐? 팔리지도 않는 것들을 왜 이렇게 공장을 많이 세워놨느냐? 그건 보조금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키워야겠다. 그중에서 특히 전기차를 키워야겠다라고 정책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영은행들, 중국의 큰 대출들은 다 이 국영은행에서 나가잖아요. 그 국영은행들이 자동차 업체에다가 대출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중단을 한 겁니다. 보조금도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보조금 때문에 자동차를 팔지 못하더라도 먹고 살았던 거죠. 자동차 기업들이. 그런데 그게 끊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 어마어마한 숫자들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이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한 3개 내지 4개 정도의 자동차 업체, 전기차 업체 대부분은 이제 전기차일 겁니다만은 그것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의 자동차 업계 또 전기차 업계의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BYD는 해외 판매가 70% 넘게 급증했음에도 오히려 전체 판매와 순이익은 감소했는데 이러한 수익성 악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전체 자동차 생산 능력에 비해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이 5,100만 대 1년에 그것인데 그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대수가 600만 대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600만 대조차도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인 거죠. 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이 400만 대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가 600만 대인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생산 능력에 비하면 그 600만 대라고 하는 수출 대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내수는 쪼그라든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의 수출은 더욱더 늘어나겠죠. 중국 자동차 기업에. 그런데 그들의 생산 능력 전체에 비하면 그 수출이 늘어나는 거는 별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중국에게는 수출이 늘어나도 그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출이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 이게 지금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세계 자동차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EU가 공급망 다변화와 중국 기업 배제를 추진 중인데 이러한 규제가 중국 산업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될까요? 중국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수출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자꾸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중국 소비자들이 많은 자동차를 이미 손에 넣게 된 거예요.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이게 대체 수요로 바뀌려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과잉 생산 능력이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출에 힘을 더 많이 쏟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특히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EU가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방어막을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수단은 바로 관세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10% 관세를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높이게 된 거예요. 개별적으로 높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최고 45% 정도까지 그렇게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또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에 따라서 관세들이 차이가 나는데 높은 거는 45%까지 그렇게 이제 관세가 매겨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벽이 높아진 거죠. EU라고 하는 유럽에다가 자동차를 팔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중국이 자동차를 팔 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낮은 가격이에요. 가격을 덤핑하는 거죠. 이거를 못하도록 EU가 방어막을 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한선을 매기게 한 거예요. 자동차마다 요 모델은 하한선이 얼마야 라고 해서 값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을 쳐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히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요. 중국 자동차 특히 전기차의 품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전기차에 속살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배터리가 되는 거죠. 배터리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게 3년이 한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3년 정도 지난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의 중고차 가치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요.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 3년 정도 지나면 유럽산 같은 경우에는 잔존 가치, 중고차 가치가 한 50%, 51% 요 정도 수준이래요. 하이브리드 차들은. 그런데 중국산 전기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35%뭐 요 정도까지 밖에 안 된대요. 보통 하이브리드 차는 50%가 넘는다. 그런데 중국산 전기차는 값이 3년이 되면 3분의 1로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중고차 값이 떨어지겠네? 그러면 사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중국 자동차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겠습니까? 값을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만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EU에서 어떤 제한을 걸었다고요?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는 값을 못 낮추게 그렇게 하한선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팔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소비자는 옛날 값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중고차 값을 보니까 많이 떨어지네? 그렇다면 옛날 값을 못 내겠어. 더 값을 떨어뜨려야만 나는 그걸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값을 못 낮추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중국 자동차 판매자들의 입장에서는 차를 팔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중국 차들이 팔기가 어려워졌고 또 이 리스를 통해서 리스 방식으로 사는 소비자들이 많았는데 그 리스로 팔기도 어려워지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탈중국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하여 핵심 원자재 및 부품 공급처로 부상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한국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동차,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국가 안보하고 아주 밀접히 관련돼 있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에는 기본적으로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배터리를 판매한, 여기서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에 붙어 있는 그 2차 전지를 말하는 건데, 이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터리를 판매한 그 판매자가 그 배터리를 컨트롤할 수 있게 그런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중국의 기업들이 유럽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또 미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중국산 반도체를 컨트롤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 그거는 바로 전기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운송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하고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나라에 배터리를 갖다가 쓰기가 어려운,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유럽 또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거의 뭐 적대적인 수준으로 변해버렸잖아요. 과거에는 서로 무역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나면서 또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중국하고 이 서방 자유진영과는 거의 적대 관계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산 배터리를 써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중국산 배터리를 안 쓰면 어느 나라 배터리를 써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대안은 뭐냐? 그건 한국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중국산이 팔렸느냐? 그건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산은 비싼 겁니다. 중국산은 싸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다 배터리는 배터리잖아요. 중국산은 주로 이제 LFP라고 하는 그런 배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리튬 F라고 하는 건 철이에요. 철, 인산. 그래서 리튬, 철, 인산 배터리, 이게 중국산의 배터리의 기본적인 특성이고요. 한국산은 삼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니콜, 크롬, 망간 을 주 성분으로 하는 배터리를 한국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중국산은 LFP이고, 근데 둘의 특징은 뭐냐면 LFP는 싼 대신에 생산 원가가 낮은 대신에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쓰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 니켈, 크롬, 망간 배터리 이것은 비싼데 그 대신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싸고 하나는 비싸고 그러니까 한국산이 그렇게 많이 안 팔렸던 거예요. 중국산이 많이 팔리고.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의 제일 큰 부분이 바로 배터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전기차들이 또 많이 팔리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산 배터리는 이제 불안해서 안 되겠어 하고 중국산을 밀어내고 나면 그다음에 남는 건 뭐냐? 한국산인 거죠. 삼원계 배터리인데 한국산은 비싸요. 그리고 또 이 삼원계 배터리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좀 위험해요. 폭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이 삼원계 배터리가 지금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삼성 SDI가 이미 발표를 했는데 2027년이면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미 발표를 한 거예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근데 전고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배터리가 이제 액체로 돼 있단 말이죠. 그 속에. 그래서 폭발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다 고체로 다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폭발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비싸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산 배터리는 이제 에너지 밀도도 좋고 조금 지나면 폭발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값이 비싼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중국산이 있으면 비싼 걸 못 팔게 되는데 중국산을 밀어내게 되면 그다음에는 값이 비싸도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산 배터리들이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고요. 이미 그래서 이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 또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산 배터리와 손을 잡게 된 거죠. 이미 그런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으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또 삼성 SDI 이런 데하고 이미 손을 잡고 합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기차를 만들 때는 한국산 배터리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 공장을 이미 중국에다가 두고 그래서 중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는 중국산을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전기차 공장도 중국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는데 미국 정부가 그거를 중단을 시킨 거예요. 중국산 배터리 쓰지 마. 이렇게 하니까 테슬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테슬라도 한국산 반도체로 돌아서게 된 거죠. 그건 뭐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다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이 서방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이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그것은 한국산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중국, 미국 간의 갈등 이걸로 인해서 얻는 반사 이익이 굉장히 큰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게 반도체도 그런 것이고 지금 배터리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 뭐 전기 관련된 그런 산업들 이게 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만 깊이 따져 들어가 보면 이게 미중 갈등 또 중국과 서방 자유진영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지정학적인 사건의 반사이익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